이번 시간은 그 261페이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보는데요. 이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목적으로 했죠. 그런데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것만 바꿔주시면 돼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적용 범위도 구조는 똑같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적용 범위가 주거용 건물이었죠. 그런데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적용 범위가 상가용 건물이다. 영업용 건물이다. 그죠? 그래서 그 둘째 줄을 보니까 임대차의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첫째 줄 끝을 보니까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하는 말이 나있죠. 그래서 목적물이 상가 건물이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 주거용 건물을 상가 건물로 바꿔서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적용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점이 뭐냐면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택임대차의 경우는 아까 법인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데 LH공사라든지 뭐 지방공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요 경우에는 보호 대상이 된다 이러죠. 그런데 상가는 원칙적으로 법인도 보호가 됩니다. 그 점이 조금 다르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고요. 그 다음 보증금액의 한도, 이것은 주택임대차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주택임대차는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매득이 되든 제한 없이 보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상가임대차는 일정 보증금액을 초과해버리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거예요. 서울특별시 4억 원 돼 있죠. 요 4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그럼 이 4억 원을 계산할 때 순수 보증금만으로 계산하는 건 아니고, 월세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월차임을 보증금으로 환산해서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환산보증금이란 말이 있죠. 이걸 한번 봅시다. 주택임대차의 경우는 환산보증금 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가임대차의 경우는 환산보증금을 통해서 보증금 액수를 제한한다. 주택임대차는 보증금 액수를 제한할 필요 없으니까 환산보증금이라는 제도를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증금 액수가 뭐 제한이 있으면 월세를 환산해서 보증금 얼마 넘어가면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할 건데, 주택임대차는 그런 제한이 없거든. 그래서 환산보증금은 이런 겁니다. 상가임대차만 있는데요. 가령 갑의 상가 건물을 우리 보증금 1억에 월 250만 원의 임대료를 주기로 했다 칩시다. 그럼 이걸 환산을 하면 보증금 더하기 1분의 100 곱하기 월세입니다. 250 이러면 되겠다. 예? 그러면 금액이 얼마가 나옵니까? 3억 5천이 나오겠다. 예? 3억 5천. 서울특별시 같으면 보호대상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보증금 2억에 250이다 이래 버리면 어떻게 될까? 2억에다가 250 곱하기 100을 해버리면 4억 5천이 되겠죠. 4억 5천이 되니까 이 경우는 대한민국 어디로 가도 상가임대차 보호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뜻입니다. 제외된다면 이 사례에서 임대차는 뭐가 된다? 민법상 임대차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아까 주택임대차가 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데, 상가 건물이라 할지라도 보증금 액수가 서울특별시 4억을 초과해버리면 이거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럼 어디로 간다? 이거는 민법상 임대차로서 지급이 되겠다. 민법상 임대차로 지급되기 때문에 뭐 재단기간 1년도 뭐 보장되지 않고요. 그리고 뭐 소액보증금이라든지 임차인 보호대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정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놈입니다. 그래서 비율 계산하는 법인데 뭐 어렵진 않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대항력, 이것도 주택임대차하고 구조는 똑같습니다. 단 차이점이 뭐야? 인도받고 주민등록 대신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다. 요것만 바꿔주면 되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신청하면 신청의 의미는 수리입니다. 수리가 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똑같고요. 그 다음 보증금 횟수, 우선 면제권, 이것도 똑같죠. 그죠? 똑같대. 그래서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면제권이 발생한다. 똑같고요. 그 다음 넘어서 보증금 중 일정액, 이것도 기준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만 갖추면 굳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 중에서 얼마까지는 최우선 면제를 해준다. 그리고 내려가서
표를 보시면 아까 주택임대차에서는 소액보증금 액수가 서울특별시는 얼마? 9,500만 원 이하의 보증금 중에서 3,200만 원까지는 최우선 면제를 받아갔죠. 그런데 상가는 6,500만 원 이하의 보증금 중에서 2,200만 원까지는 1등으로 받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소액보증금을 받아가더라도 매각대금, 건물 매각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받아간다 그랬죠. 그리고 소액보증금 해당자가 2사람 이상이다. 그럴 때는 그 소액보증금을 합산해서 그 금액이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장이 안 된다 이러면 되겠죠. 그리고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는 주택임대차와 똑같으니까 별도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본 대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어디에 합니까? 땅의 목적물의 소재지간을 법원에다 신청하면 되고, 그런데 신청을 했는데 국가법원으로부터 기각이 되면 다시 불복을 해서 항고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법원의 등기명령에서 강제로 등기를 붙인다 하면은 이사를 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사 나간 빈 건물에 다른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그 새로 들어온 임차인이 소액보증금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등기명령권자보다는 우선할 수 없고요.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뭐 예비 단계에서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본 단계에 들어가서 천천히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존속기간, 이것도 구조가 똑같습니다. 주택은 아까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데는 2년으로 한다 되지. 근데 그것을 상가임대차에서는 1년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기간을 정함이 없다든지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1년으로 본다. 그럼 말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 요거는 주택에는 없고 상가임에 있는 특별한 제도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취지가 뭐냐면 한번 상가 건물에 들어가서 영업을 개시하면 최소한 5년은 동일 장소에서 영업의 지속성을 보장해주는 제도, 이것이 갱신 요구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의 상가에 을이 들어갔죠. 그래서 최초 1년 기간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1년 기간이 만료되기 전 6월에서 1월 요 기간 사이에 임차인이 선택을 할 수 있죠. 계속 사용하고 싶으면 이 기간 사이에 한 번 더 빌려주세요라고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뭐 더 이상 빌리 쓰기 싫으면 뭡니까? 기간 만료돼서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계속 사용하고 싶죠. 그래서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8가지 특단의 사유가 없으면 갱신을 해줘야 됩니다. 이 8가지 사유는 나중에 우리가 쭉 보시면 되겠죠. 8가지 사유가 없으면 갱신해 줘야 되고, 그 기간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몇 년? 5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러면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 5년은 보장해 준다. 그러니까 최초로 1년 까먹었죠. 그럼 남은 기간 4년은 계속 갱신을 청구해서 영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럼 이 8가지 사유가 뭐냐를 이제 봅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까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8가지 사유가 없으면 거절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방금 이번에 거절 사유 8개가 나와 있죠. 8개. 그래서 그걸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특징적인 것만 딱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동아리 1번에 뭐 삼기라든지 동아리 2번에 거짓, 부정 이런 나쁜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은 임차인이 착하지를 못하다 말이죠. 거절당할 만하다, 쫓겨날 만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이제 보시면 돼. 그래서 3기 이상 뭐 임대료를 미뤘다든지 아니면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했다든지, 그다음에 3번은 그 나쁜 것이 아니죠. 합의하고 상당한 보상을 받고 나가기로 했다. 그럴 때는 뭐 합의를 했으니까 거절을 해도 관계없겠죠. 뭐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뭐 동의 없이 뭐 목적물을 전대했다든지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중에 본수업 들어가면 한 개 한 개를 체크를 할 테니까 그때 보시고 자주 보시면 될 겁니다. 굳이 외우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 방가로 3번에서 행사 범위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몇 년? 5년 포함입니다. 제외해서 이러면 틀려요. 그다음에 갱신의 효력은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걸로 보는데, 단지 차임과 보증금은 정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주택은 아까 20분의 1 범위 내에서는 정액을 못 한다 했죠. 상가는 100분의 9입니다. 그래서 100분의 9 범위 내에서는 이 갱신을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정액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0분의 9를 초과해서 정액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 이것도 뭐 내용은 똑같아요. 기간 만료 전 6월에 1일 사이에 임대인이 아무 말이 없다는 것은 계속 빌려주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된과 동시에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고, 단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이러면 되죠. 그럼 아까 주택임대차에서 2년을 1년으로 그냥 바꿔주면 돼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임금 정감 청구권, 이것도 똑같아요. 감액은 제한이 없고 정액만 제한이 있는데 그 폭이 100분의 9를 넘어설 수 없고 9% 이상 못 올리겠죠. 그리고 1년 이내에는 재정액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 넘어서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이 부분은 1할 2푼 돼 있죠. 아까 주택은 1할이었죠. 근데 이거는 1할 2푼. 그리고 아까 주택은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 곱하기 4를 했죠. 근데 이거는 4.5를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비교를 해서 낮은 비율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월세를 받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이야기죠. 그래서 뭐 가령 1억 보증금을 월세로 받고 싶다. 그러면 연 1,200만 원 하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 공시기준금리 곱하기 4.5를 해서 그 둘 중에 낮은 금액 이상은 받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높은 금액, 낮은 금액입니다. 끝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가등기담보법이 나와 있죠. 이 가등기담보법은 지금 단계에서는 상세하게 뭐 꼼꼼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우리 예비교재가 예비교재답지 않게 굉장히 좀 상세하게 되어 있죠. 그죠?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정도만 해도 거의 본교재로 쓸 만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과정부터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평소에 그 공부를 하실 때도 민법이 완전하게 자리를 잡기까지는 특별법은 크게 신경을 쓸 수가 없을 겁니다. 항상 공부는 민법이 중요한 거예요. 민법이 한 36문제가 나오죠. 그죠? 34문제가 나오죠. 34문제가 나오고 민사특별법에서 6문제가 나오는데 요 6문제가 민사특별법이 법이 5개예요. 특별법이 5개가 있는데 법 한 개당 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난주 그 본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특별법 한 개당 한 문제는 크게 그 효율성이 없어요.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 같은 경우는 뭐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도 한 문제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그리고 또 구조 자체가 민법을 열심히 해가지고 가닥이 잡히면 특별법은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쉽게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법은 법 조문하고 일반적인 대표적인 판례하고 요 몇 가지만 딱 챙겨서 그냥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항상 공부를 할 때는 민법 위주로 열심히 하시라 하고, 민법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다음에 뭐 여름 지나고 나서 특별법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도 늦지 않습니다. 뭐 범위도 별로 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예비 과정을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예비 과정에서는 특별법을 그렇게 꼼꼼하게 막 상세하게 보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가등기담보법 기본 구조를 한번 잡아봅시다. 이 가등기담보법이라는 것은 그 취지가 뭐냐 하면 채무자 보호를 위한 취지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채무자가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가를 이제 보면 이렇습니다. 갑이 을로부터 돈을 1억 빌린 거예요. 1억을 빌렸다 우리가 소비대차 계약매입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3월 1일 날 소비대차 계약매입, 돈을 빌리는 계약이 소비대차 계약입니다. 그리고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가 될 것이고 빌린 사람은 채무자가 되겠죠. 그리고 채권자가 담보를 설정하세요 하니까 채무자가 하는 말이 내가 2억짜리 토지가 있는데 여기다 저당권을 줄까요? 그러니까 채권자 하는 말이 나는 저당권이 싫으니까 10월 1일 날 변제 날짜가 됐을 때 네가 돈 1억을 변제하지 못하면 요 2억짜리 토지를 대신 준다라고 약속을 해라. 그럼 내가 돈을 빌려줄게. 돈을 못 갚으면 땅을 대신 준다라고 약속해라 이라죠. 그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돈이 워낙 급하니까 채권자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거야. 지금 이제 채무자와 채권자가 무슨 약속을 했죠? 돈을 못 갚으면 대신 물건을 주기로 했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대신 물건으로 변제하기로 미리 약속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대물변제 이야기입니다. 대신 물건으로 변제하기로 미리 약속했다. 그렇게 약속을 하니까 채권자가 또 하는 이야기가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믿냐? 지금 시점에서는 네가 돈이 워낙 급하니까 무슨 약속을 못 하겠냐? 근데 10월 1일 네가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오늘 네 땅에다가 내 앞으로 가등기를 하나 붙여놓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임시 등기인 가등기를 딱 붙여놓습니다. 어뢰 이름으로 가등기를 붙여놓고
10월 1일 날 돈을 갚아주면 가등기를 풀어주고, 돈을 안 갚아주면 어떻게 하겠다? 가등기를 실행을 합니다. 가등기를 실행해서 10월 1일 날 본등기를 가져가겠죠. 그죠? 본등기를 을 명의로 가져가 버리면 을이 본등기와 동시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것이고,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돈 1억을 확실하게 받겠죠. 그죠? 그러니까 대충 이야기하면 1억을 빌려주고 안 갚으면 2억짜리 땅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행식을 통해서 돈을 완벽하게 받아내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가등기는 일반적인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아니고, 돈을 안 갚으면 가등기를 통해서 본등기를 가져와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변제를 확실하게 받겠다. 돈 1억을 확실히 받겠다. 그러니까 결국 이 가등기는 돈 받는 수단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돈 받는 수단을 뭐라고 표현하죠? 담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가 됐다? 담보 가등기. 거꾸로 읽으면 가등기 담보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점이 발생했다. 그죠? 이 상태로 그대로 소유권을 넘겨줘 버리면 을의 입장에서는 1억 빌려주고 2억을 먹었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1억을 부당히 득보한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갑의 입장에서는 1억을 빌려주고 2억짜리 땅을 넘겨줬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1억을 손해보는 꼴이 되겠죠. 그러니까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가 피해를 보는 것이 다반사더라. 그래서 과거에는 가등기 담보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이 대물변제 예약과 가등기라는 수단을 악용을 해서 채권자들이 부당한 이득을 많이 취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보다 못해 만든 법이 뭐다? 가등기 담보법인데, 그 가등기 담보법의 목적은 청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대로 가등기를 실행해서 본등기를 가져가는 건 좋은데, 실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청산을 거치고 가져가라 하는데 가등기 담보법 목적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가등기 담보법은 청산을 거침으로써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청산은 뭐야? 깨끗하게 계산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먹을 만큼 먹고 나머지는 돌려주고 가져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요 경우에는 네가 1억을 빌렸으니까 2억짜리 토지를 그냥 가져갈 수 없고 계산 끝내고 청산금 1억을 돌려주고 본등기를 가져가는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해라. 그런데 만약에 청산하지 않으면 본등기를 넘겨받더라도 이건 소유권을 인정 안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강행조항입니다. 청산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강제규정이에요. 그래서 청산을 하지 않고 바로 본등기를 넘겨주기로 약속을 하더라도 그거는 무효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등기 담보법 지지를 하겠죠. 그래서 가등기 담보법은 그냥 내버려두면 채무자가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 불이익을 당할 위험성이 있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등기 담보법을 만들었고, 그 가등기 담보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청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청산을 어떻게 할 거냐? 청산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처분 청산이 있고 기속 청산이 있는데, 우리 민법은 기속 청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속 청산이라는 것은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한다? 채권자가 소유권을 가져가는, 소유권을 채권자 앞으로 기속시키는 행식의 청산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돈 받을 날짜가 됐는데 돈을 안 갚았고 굳이 채권자가 그 땅이 필요 없다. 그럴 때는 뭐 억지로 땅을 가져갈 필요는 없고 경매를 실행한 다음에 경락대금에 배당 신청을 해서 경매가 들어가면 이 가등기 담보는 뭐로 본다? 저당권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 신청해서 일반 채권자 및 후순위 거래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아가는 행식으로 변제를 받아갈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는 뭐 선택을 채권자가 하는 건데, 원칙은 기속청산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기속청산을 한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를 대충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청산 실행을 통지하겠죠. 돈을 안 갚았다. 그럼 바로 본등기를 가져갈 수 없고, 을이 갑에게 네가 돈을 안 갚으니까 애당초 내가 약속했던 대로 땅을 가져갈랍니다 라고 미리 통지를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청산 실행을 통지합니다. 실행의 통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통지를 할 때 그 상대방을 누구로 할 거냐? 통지의 상대방은 채무자 등이 됩니다. 채무자 등이라는 것은 채무자와 그 토지의 소유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 그러니까 채무자인 갑에게도 통지를 해줘야 되고, 만약에 이 토지가 채무자 소유라면 채무자에게만 통지하면 되겠죠. 그런데 돈을 빌린 사람은 갑이지만 그 담보 설정한 토지 소유자는 채무자의 행님일 수도 있죠. 그 행을 뭐라 합니까? 물상 보증인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다음에 가등기 담보가 설정된 이 토지를 담보 설정 위에 팔아버렸죠. 그러면 사가지 않은 사람은 뭐라 합니까? 제3취득자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채무자 등에는 세 사람이 들어갑니다. 채무자와 또 물상 보증인과 또 제3취득자, 이런 사람들에게 일일이 통지를 해야 됩니다. 제3취득자. 그 다음에 통지를 해준다면 그 통지 내용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데, 그 통지 내용은 청산 금액을 통지를 하는 거예요. 청산 금액. 청산금이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얼마가 남았다 하는 그 계산 내역을 통지를 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통지를 하고 나서
막바로 청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청산 기간을 경과해야 됩니다. 청산 기간을 어떻게 정하냐면 청산의 실행의 통지가 상대방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입니다. 2개월. 청산 기간은 청산 기간 2개월을 거쳐야 되는데 요 2개월 동안에 채권 신고도 받고 그다음에 불만 있는 사람은 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누가 봐도 2억짜리 토지를 뭐 1억 5천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청산금이 5천만 원밖에 없다 이렇게 통지가 들어오면 채무자 등이 또 청산 기간 2개월 내에 이거는 가소 평가를 했으니까 내 그 청산 실행의 통지를 인정할 수 없고 경매를 실행해서 돈을 받아가세요. 이렇게 청산 기간 2개월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후순위 권리자 등은 이의제기를 통해서 경매 실행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 기간이 2개월입니다. 그리고 그 2개월 기간이 끝나고 나면 청산을 실행을 하겠죠. 청산 실시를 하는데 청산 실행은 누가 하느냐 하면 채권자가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2억짜리 땅을 먹으려니까 내 호주머니에서 얼마나 나가야 돼? 돈 1억이 나가줘야 되겠죠. 그 청산 실행은 채권자가 하고 청산 실행은 구체적으로 청산 기간 2개월 내에 채권 신고를 한 자들에게 먼저 청산금을 지급을 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변제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이제 채무자한테 주는 거예요.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주면 채무자는 뭘 한다? 동시에 본등기 서류를 제공하면 되겠죠. 그래서 청산금을 지급하는 것과 본등기 서류를 제공하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그래서 본등기 서류를 가져와서 본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걸로 청산이 이제 마무리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는 청산을 기속청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은 이제 대강을 봤는데요. 나중에 본습 들어가면 이걸 이제 꼼꼼하게 보도록 하면 되죠. 근데 오늘은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구조만 보시면 돼. 그래서 대물변제 예약이 무슨 말인지, 이 가등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다음에 청산을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차근차근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가등기 담보를 보시고, 그래서 우리 책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써져 있는데요. 그 가등기 담보의 부분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가등기 담보란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제3자 사이에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 예약이나 매매 예약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가 그의 예약 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한 담보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그 내용이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월 1일 날 1억을 소비대차로 빌린 다음에 채권자가 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또는 제3자의 목적 부동산에 변제를 못하면 대신 땅을 넘겨주기로 대물변제 예약이라든지 매매 예약을 한 다음에 그 예약 완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붙인다. 그리고 가등기를 붙였다가 갚아주면 가등기를 풀어주고 안 갚아주면 가등기를 실행해서 본등기를 가져감으로써 1억을 확실하게 변제를 받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등기 하는 역할은 돈 받는 수단이니까 담보의 역할을 하고 있고 따라서 가등기 담보가 되었다. 여기까지를 지금 본 거예요. 가등기 담보가 되었다. 그다음 입법 목적은 채무자 보호를 위해서 이런 법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맞춰진 가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되는데 이것도 이 말만 보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법이 어렵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이제 목적입니다. 청산이 목적이에요. 만약에 그대로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가져가 버리면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 입장에서는 1억을 빌리고 2억을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본등기를 가져갈 때는 계산 끝내고 가져가라. 받을 만큼 받고 원금과 이자의 합산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은 가등기 담보 설정자에게 돌려주고 본등기를 가져가라. 이런 취지에서 이 법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범위는 까만 글씨 보면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하나에 적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소비대차 계약의 경우에만 인정이 되고요. 초과하는 경우에 인정돼. 여기서 보니까 1억을 빌리고 2억짜리 땅을 담보로 잡았으니까 1억을 초과하고 있죠. 그러니까 목적물의 가액이 빌린 돈보다 많을 때에는 그대로 본등기를 넘겨가 버리면 채무자가 피해를 보니까 가등기 담보를 적용해서 청산이 필요한 거고 만약에 이 토지값이 9천만 원이다. 1억을 빌리고 9천만 원짜리 땅에다가 가등기 담보를 설정했다. 그럴 경우에는 제악의 경우에 돈을 안 갚아가지고 을이
청산 없이 본등기를 가져가더라도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가 손해볼 거 있어요, 없어요? 손해볼 거 없죠, 그죠? 1억 빌리고 9천만 원짜리 토지를 넘겨주더라도 채무자 손해볼 일이 없다고. 그럴 때는 굳이 청산도 필요 없으니까 가등기담보도 필요 없다. 채무자 보호의 필요성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항상 원금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할 때는 가등기담법이 적용돼서 청산이 필요하지만 원금과 이자의 합산액을 목적물 가액이 미달할 때는 이처럼 미달할 때는 가등기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적용 범위를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청산이 필요 없고 보호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밑에 동그란 1번 보니까 소비대차 이외의 사유로 생긴 채권, 요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등기담법 보면 소비대차 채권만 됩니다. 소비대차 채권이라면 꼭 금전 채권이 필요는 없고요. 쌀이나 기름 이런 걸 빌리는 것도 소비대차죠. 그리고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에는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등기담보도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동산은 등기가 안 되죠. 그런데 다만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 자동차, 선박 이런 것들은 되겠죠. 그 다음에 질권, 저당권, 전세권의 취득을 위한 담보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질권, 저당권, 전세권 그 자체가 뭐예요? 담보 물건이죠. 그러니까 담보를 취득하는 목적으로 가등기 담보를 설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목적이 뭐 소유권을 취득한다든지 이거는 관계없지만 저당권을 취득하는 목적으로 가등기 담보를 설정한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 제 범위죠. 그 정도 보시고. 그리고 4번에 그 순수한 가등기 되는데 이거는 그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입니다. 요거는 물권법에서 우리가 봤던 건데요. 요거는 뭐 가등기 담보하고는 성질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 다음에 내려서 가등기 담보권의 성질. 요거는 뭐 특수한 저당권이다 되어 있는데 가등기 담보도 일종의 담보기 때문에 계매가 들어가든지 청산을 실행할 때는 저당권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런 뜻입니다. 저당권과 동일하게 취급하는데 다 이제 행식이 저당권 설정 등기 대신 가등기를 설정했다 뭐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거는 뭐 일반적인 가등기는 채권적 성질이지만 이 담보 가등기는 저당권과 똑같은 담보 물건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요. 따라서 담보 물건의 공통적 특성인 네 가지 특성도 다 인정이 됩니다. 저는 우리가 배운 거 부종성, 수반성, 뭐 불가분성, 물상 대이성 하는 거 봤다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봅니다. 그 다음에 그 268페이지 넘어가면 가등기 담보권이 실행이 나와 있는데 그 취득청산 되죠? 취득청산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고 그냥 기속청산 이렇게 씁니다. 취득청산이나 기속청산이나 똑같은 거예요. 취득한다. 권리를 취득하는 형식으로 청산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절차가 뭐 실행의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일정 청산 기간을 경과한 뒤에 반갈 2번 그리고 마지막에 청산을 실시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식으로 쭉 나올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 부분은 이 절차를 이제 쭉 적어 놓은 겁니다. 이 절차 부분인데 본수 가서 차근차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270페이지를 봅니다. 270페이지 보시면 집합건물법이 나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법. 이 집합건물법은 기초 부분만 제대로 보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아파트가 있다 칩시다. 한 칸이 10층씩에서 30층입니다. 30층 아파트의 한 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으니까 총 몇 가구가 산다? 60가구가 산다. 이렇게 이제 상정을 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요 한 칸 한 칸을 독립된 소유권을 보는데 이런 것을 구분 소유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분 소유권. 구분 소유권이죠. 그래서 한 동의 아파트가 있고 60개의 구분 소유권이 있다 칩시다. 자, 먼저 구분 소유권이 뭐냐부터 봅니다. 구분이란 것은 구획을 나누어서 이런 뜻이에요. 구획을 나누어서 나누어진 한 구역 한 구역마다 소유권을 인정하겠다. 이 구분 소유권입니다. 그럼 이 구분의 기준이 뭐냐? 구분 소유권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됩니다. 이 구조상 독립성이라는 것은 101호하고 201호하고 102호하고 이 하나하나가 견고한 백체로서 딱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용상 독립성이라는 것은 별도로 출입문 다 달려있고
전기, 수도, 가스가 별도로 들어가서 별도로 정산해서 요금을 지급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파트처럼 구조상으로도 딱 분리되어 있고 이용상으로도 옆집하고는 완전히 떨어져 있는 이런 독립성이 일단 인정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관적으로는 구분 소유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구분 소유 의사가 있어야 된다. 구분 소유 의사란 것은 한 칸 한 칸을 독립된 소유권 객체로 할 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인데, 그걸 대체로 이해하면 한 칸 한 칸이 별도로 건축물 대장이 되어 있고 한 칸 한 칸이 별도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다. 그 말은 아파트에서 건물을 지을 때마다 비록 지을 때 처음부터 101호와 102호는 별도의 소유권 객체로 인정할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등기를 했겠죠. 요 요소를 갖추면 이것을 구분 소유권이다. 그래서 한 칸 한 칸, 구획된 한 칸 한 칸을 소유권 객체로 인정한다. 이게 구분 소유권이에요. 그런데 이 구분 소유권을 다른 말로 전유 부분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전유 부분. 구분 소유권 인정되는 부분을 다른 말로 전유 부분이라 합니다. 전유 부분이란 것은 전속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파트로 치자면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서부터를 이야기해요.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서부터는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가 전속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걸 전유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유 부분. 그 다음에 전유 부분 반대말이 뭐냐 하면 공용 부분이에요. 공용 부분. 이 공용 부분이라는 것은 현관문 열고 나오면서부터를 말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오면서부터를 공용 부분이라 하는데, 이 공용 부분을 다시 나누면 법정 공용이 있고 규약상 공용이 있습니다. 규약상 공용이 있다. 법정 공용이라는 것은 법률에서 정한 요소가 갖춰지면 당연히 공용으로 인정되는 것. 아파트로 치면 계단, 엘리베이터 뭐 이런 거다. 그 다음에 규약상 공용이라는 것은 원칙은 전유 부분입니다. 독립된 건축물로서 전유 부분인데, 아파트 관리단 집회에서 규약을 통해서 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합의를 본 거예요. 이게 규약상 공용인데, 가령 예를 들면 관리사무소라든지 노인정, 어린이집 이런 것들이다. 이것을 규약상 공용. 차이점은 법정은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규약상 공용은 규약으로 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했다는 취지를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공용 부분입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아파트가 앉아있는 토지를 뭐라 하죠? 대지권이다. 대지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 대지도 법정 대지가 있고 규약상 대지가 있습니다. 법정 대지는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 건물이 딱 앉은 터입니다. 이 부분을 법정 대지라고, 규약상 대지라는 것은 앞에 있는 하단이라든지 주차장, 야외 주차장이라든지 야외 놀이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건물은 없지만 대지로 인정되는 부분, 이런 것을 규약상 대지다. 나중에 보면 법정 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규약상 대지는 규약을 맺어서 분리해서 처분할 수도 있는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이 한동의 건물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집합 건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집합 건물. 그러니까 이제 구조를 알겠죠, 그죠? 60개의 구분 소유권이 모여서 집합 건물을 만들고, 집합 건물을 하나하나 쪼개면 구분 소유권이 되는 거예요. 뭉치면 집합 건물, 쪼개면 구분 소유권. 그래서 이 건물은 60개의 구분 소유권이 모여서 한 동의 집합 건물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관계를 설정해 봅시다. 자, 101호에 201호에 101호에 갑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다 칩시다. 그럼 101호에 살고 있는 갑이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입주를 할 때 그 목적이 뭐냐 이거죠. 그 목적은 전유 부분에 있다, 공용 부분에 있다. 엘리베이터 타러 입주를 한 건 아니겠죠. 그 집에 살림사로 들어갔죠. 따라서 살림 사는 공간인 전유 부분은 목적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을 주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대지라든지 공용 부분처럼 전유 부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수단이 되는 부분을 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종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용 부분과 대지권은 주된 부분인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고요. 전유 부분이 팔려가면 공용 부분과 대지권은 종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등기를 할 때도 주된 부분인 전유 부분만 등기하면 되지 대지권이나 공용 부분은 별도로 등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집합 건물은 단독 주택과는 달리 등기부도 한 개밖에 없죠, 그죠? 단독 주택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가 두 개죠.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그 위에 있는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죠, 그죠? 물건을 두 개로 봅니다. 그런데 집합 건물은 물건을 한 개로 보는 거야. 그래서 전유 부분 한 개가 주된 물건이고 나머지는 그냥 종된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가. 그리고 등기를 할 때도 주된 부분만 등기하고 종된 부분은 표제부 하단 오른쪽 밑에 보면 지분권만 정해져 있죠. 아파트 대지권 이래 가지고
대지권의 종류가 소유권인 경우는 뭐 대지권 이래놓고 소유권 이래놓고 그럼 뭐 3천 몇백 분의 뭐 35, 78 이런 식으로 지분권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지 별도로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토지 부분은 뭐니까? 종이니까 이렇게 주종의 관계로서 이해를 하시면 돼. 그래서 기초 개념을 이렇게 잡으시고 주종 관계만 잘 파악을 하시고요. 그리고 집합건물법은 난주 본수 가서 보시면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한 문제 나오는데 양이 워낙 많아요. 그리고 외울 것도 많습니다. 몇 분의 몇 정족수라든지 뭐 소송 과정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거는 조금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차차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지금까지 본 것을 책으로서 잠깐 보고 갑시다. 의의를 보니까 구분 소유권이란 한 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 그 각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말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지면 한 칸 한 칸을 구분 소유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구분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한 칸 한 칸이 구조상으로 딱 나눠져 있고 이용상으로도 출입문, 전기, 수도, 가스가 별도로 들어가서 독립되어 있고 그리고 주관적으로는 하나하나를 별도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 그 요소를 갖춘 것을 구분 소유권이다. 살림 사는 공간을 말합니다. 아파트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서부터를 구분 소유권이다. 그리고 동아리 이번에 보니까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다른 말로 말한다. 전유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속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구분 소유권은 건물의 전유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이라 할 수 있다.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서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방금 1번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의 구분 소유 부분은 구조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이용상으로도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내려서 소유자의 구분 행위란 말이 있죠. 이 말은 구분 소유 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동안에 1번에 그 넷째 줄 정도에 보니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고 그 건물을 구분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의사표시, 즉 구분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구분 행위가 있어야 된다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101호, 201호 한 칸 한 칸을 별도로 건축물 대장에 등기를 하고 별도로 보존 등기를 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2번은 뭐 판례인데요. 지금은 볼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공용 부분을 봅시다. 공용 부분은 말 그대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줄임말이죠. 공용 부분,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현관문 열고 나오면서부터입니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 공용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분류를 해보면 구조상 공용, 다른 말로 하면 법정 공용이라 하는데 복도, 계단 이런 것들이고 별도로 등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넘어가면 규약상 공용이 보이죠. 이거는 원칙은 전유 부분입니다. 독립된 건축물 부분인데 아파트 경비원이 근무하는 뭐 건물, 공동창고, 차고, 화장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런데 관리단 집회에서 규약을 통해서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마지막에 뭐라 해야 된다?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로서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용부분은 누가 가져가느냐? 공용부분은 항상 종이기 때문에 누가 가져가? 주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공용 부분을 지분의 비율로 소유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공용부분의 기속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공유 지분은 전유 부분의 면적에 따라서 각 지분별로 공용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 다음에 분리 처분 금지, 이 말은 주종관계이기 때문에 공용 부분은 주된 부분인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죠. 그러니까 갑이 아파트를 팔 때 전유 부분 101호를 팔면 대지권이나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대로 따라가는 거지, 계단에 대한 지분을 따로 팔고 대지에 대한 지분을 따로 팔고 전유 부분은 또 따로 팔고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처분할 수는 없죠. 주와 종의 관계니까 주가 가면 종은 따라간다. 그리고 종은 주인과 분리돼서 처분될 수 없다. 이 주종관계죠. 그 다음에 대지권, 대지는 뭐 건물이 앉은 땅을 말하는데 전유 부분에 속한 한 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와 전유 부분이 속하는 한 동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있는 토지와 하나로 관리되거나 사용되는 토지로서 규약 또는 공정 정세에 의해서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건물이 딱 앉은 땅을 말한다. 아까 법정 대지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대지 구분해 보니까 법정 대지, 당연 대지 하는 말이죠. 건물이 딱 앉은 땅입니다. 전유 부분의 건물이 앉아 있는 땅을 법정 대지. 규약상 대지는 주차장, 정원, 뭐 통로 이런 것처럼 건물은 앉아있지 않지만 대지권이 인정되는 부분, 이것을 규약상 대지다. 그 다음에 뭐 대지 사용권, 이거는 뭐 대지를 어떤 근거를 통해서 사용할 거냐.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자기 땅 위에다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갑에게 분양을 했다. 그럴 때는 갑은 건물도 샀지만 그 밑에 있는 대지도 내 거죠. 그때는 갑이 건물을 사용하는 목적이 뭡니까? 소유권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대지 사용권이 소유권이 되는 거야. 자기 땅에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그대로 집과 땅을 한꺼번에 분양받았으니까. 그런데 아파트에서 남의 땅을 빌려서 아파트를 지은 다음에 갑에게 분양했다. 그때는 갑은 아파트는 내 거지만 그 밑에 있는 땅은 뭐야? 내 것이 아니죠. 빌려서 사용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빌리는 방법은 지상권이 될 수도 있고 전세권이 될 수도 있고 임차권이 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그때는 대지 사용권이 또 토지 사용권이 지상권, 임차권, 전세권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대지 사용권은 소유권일 수도 있고 지상권, 임차권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 보면 표시가 되어 있냐면 아파트 등기부 표제부에 보면 제일 밑에 오른쪽 하단에 보면 대지권 돼 있고 가로 열고 소유권일 때는 소유권, 지상권일 때는 지상권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대지 사용권은 꼭 소유권이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소유권일 수도 있고 지상권일 수도 있다. 내 땅에 내가 아파트를 지어서 팔았다. 그때는 아파트를 산 사람은 땅도 사고 건물도 샀으니까 그때는 대지를 사용하는 근거가 뭐야? 소유권이죠. 그런데 아파트에서 남의 땅을 빌려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했다. 그럼 분양받은 사람은 건물은 내 거지만 땅은 남의 거죠. 그때는 남의 땅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대지 사용권이 지상권, 전세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항상 아파트에서는 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유 부분은 주, 대지나 대지 사용권은 전부 다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주가 팔려가면 종은 따라간다. 그건 뭐 기본 구조로서 보시면 되죠. 분리처분 이런 거 안 됩니다. 그것이 방가로 2번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일체성을 가진다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구분 소유자의 권리 의무 이런 것들은 조금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예비 과정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빼고요. 그 다음에 집합 건물의 재건축 및 복구 이래가지고 27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재건축 절차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과정이 이렇죠.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몇 분의 몇? 5분의 4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죠? 5분의 4를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80%죠. 80% 동의를 받으면 재건축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재건축에 반대하는 20%에 대해서는 강제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분을 매수한 다음에 공사 계리일로 재건축 계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않으면 20%를 강제로 매수당한 소수 지분권자가 2년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뭐 재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그 재건축 과정을 이제 앞으로 쭉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걸 뭐 외울 필요는 없겠다. 그죠? 퍼센테이지를 지금 외워봐야 뭐 시험 치는 날까지 알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정도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그 복구란 말이 있을 거예요. 복구도 이 집합 건물이 뭐 벼락을 맞았다든지 다른 일정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파손이 됐을 때 그걸 어떻게 복구할 거냐 하는 건데 건물 가격의 2분의 1 이하가 훼손이 됐다. 그때는 각자가 단독으로 복구할 수 있고요. 건물 가격의 2분의 1 이상이 훼손이 됐다. 그때는 심각한 훼손을 입었기 때문에 헐어버리고 재건축을 할 건지 복구를 할 건지 하는 것은 똑같아요. 5분의 4의 동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요 말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역시 이것도 뭐 일종의 암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배울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이번에 그 건물 가격의 2분의 1 이하가 매실됐다. 건물 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이 멸실됐다. 이 나눠가지고 나중에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내려서 건축물 관리단이 나와있는데 관리단은 전유 부분 소유자들의 모임이죠. 그러니까 주인들의 모임을 관리단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인은 넘어가면 관리인은 관리사무소 소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는 관리인을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이라는 것은 한 동의 건물에 10가구 이상이 산다 이 말이죠. 그때는 관리인을 선임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관리인은 꼭 자인일 필요는 없고요. 법인도 될 수 있죠. 아파트 관리 법인에서 아파트 관리 사무소 소장을 파견해서 근무를 할 수도 있겠다. 그죠? 뭐 그런 정도. 조정위원회 이런 거는 뭐 시험하고 크게 관계 없으니까 안 봐도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부동산 실명법을 보도록 합니다.